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최근 치솟는 금값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부조리한 금세계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금값에 대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시경제 측면에서는 원래 금은 단기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추락하는 게 순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은 갖고 있어봤자 이자가 붙지 않는 자산입니다. 반면에 단기금리는 짧은 기간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상승할 때는 일반적으로 금값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저렇게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단기금리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금값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이 거의 온스당 1966달러에 달해서 2000달러를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의 유동성이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같은 경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8,9천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즉 본원통화 발행액이 1조 달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현재는 거의 9조 달러에 가까운 8조 8천억 달러 정도 달러가 발행됐습니다. 이 얘기는 14년 동안에 거의 달러 발행액이 10배 정도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값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야 되는 게 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시세가 비슷합니다. 즉, 이 두 가지 사례를 미뤄봐서 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장의 논리, 즉 시장 가격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외부의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서 금값이 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값의 치명적인 단기금리, 곧 미국의 기준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4.75%까지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즉 기준금리라는 건 단기금리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단기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3개월만 은행에 예금을 해둬도 연 4.5%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금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자가 전혀 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지금처럼 치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금 선물 가격에 대한 월봉 그래프인데 지난 넉 달 동안 금 가격이 굉장히 치솟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고점을 보면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서 2,100달러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여지없이 금값이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이 3세번째 도전인데 과연 이번에는 금값이 온스당 2,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그 대신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은 사실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손이 이제는 미국 국채를 외면하고 그만큼에 상당하는 금을 사들이고 있는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팬데믹 사태가 터지자 2020년 상반기에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액수이며 이 액수를 누가 인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팬데믹이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3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국채의 상당 부분을 가장 많이 사주는 게 외국의 중앙은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의 중앙은행이 거의 미국 국채를 사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산 그룹은 개인 투자자들이 1조 7,700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인수했고 이들한테 인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미국 연준이 인수했습니다.
즉 외국의 중앙은행은 이때를 기점으로 전혀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그래프는 지난해 상반기 동안에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매각한 그래프입니다. 즉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일본,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갖고 있던 국채조차 이렇게 많이 매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국채를 그동안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중국의 외환보유고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최근 들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서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에서 미국 국채의 보유액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1조 달러도 안 되게 갖고 있는 형편으로 중국 외환보유고 3조 1천억 달러에 비하면 그 비중이 3분의 1도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거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약 분기당 150톤 내외의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즉 분기당 150톤 내외라는 건 1년에 거의 600톤 정도의 금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 물량이 최근 들어와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게 지난해 3분기에는 분기에 400톤 가까운 금을 매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에서 달러의 비중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20년 사이에 달러 비중이 71%에서 현재는 59%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달러 표시 자산, 곧 미국 국채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이 러시안 외환보유고를 압류하면서 해외 은행들이 갖고 있던 미국 국채나 다른 유로화 국채 같은 경우를 차단시킴으로써 압류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미국한테는 앞으로 좋지 않은 부메랑 효과를 보일 겁니다. 즉 미국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반미 국가들은 언제 자기들도 러시아처럼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당해서 외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에서 미국 국채나 유로화 국채 같은 경우를 압류당할지 모르니까 그러한 의미에서도 미국 국채 대신 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밑에 경미한 표시이지만 위안화를 포함한 기타 통화가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통화 중에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비중 중에서 늘어나고 있는 게 위안화임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금융협회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세계 중앙은행들이 늘린 금 보유량은 4,500톤이 넘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매년 450톤 이상은 세계 중앙은행들이 늘려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지난 3분기에만 400톤 이상을 늘렸을 정도로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물량이나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총량은 약 3만 6천 톤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한 1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달러를 줄이고 금이나 위안화를 늘리겠느냐라고 물어봤을 적에 많은 은행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금 보유와 위안화 확대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금값에 대한 거시경제 측면의 의문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유동성이 지난 14년간 10배 이상 불어났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달러가 많이 발행됐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고 달러의 대체자산 일본으로 지목되는 금값이 그에 반비례해서 오르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14년간 금값은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금값은 거의 변동이 없었을까요? 자,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향해서 치솟았습니다. 그때 중국 정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에는 미국 국채를 담지 않고 금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금값이 그렇게 치솟자 미국의 헤지펀드들, 특히 조지 소로스와 호렌 존슨 헤지펀드가 금에 대량 투자를 시작해서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값이 치솟는다는 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중국이 외환보유고에 미국 국채를 담지 않고 금을 늘리겠다는 이러한 선언은 달러에 대해서는 미국이 좌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차제에 헤지펀드들한테도 본보기를 본다고 해서 이에 하반기에 미국은 여러 가지 독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 단기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금값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선물 증거금을 연속으로 인상함으로써 금 선물 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키기 시작했고, 그리고도 다시 금 가격이 꿈틀거리니까 현물 시장에서 금을 몇백 돈씩 투하함으로써 금값을 심하게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2,000달러 가까이 오르던 금 가격이 나중에는 1,300불 내외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오를 기미만 보이면 계속 금선물 시장을 압박했기 때문에 한동안 금값은 1,300달러와 1,400달러 그 밴드 내에서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0년에 또 같은 사례가 반복돼서 금 가격이 2,000달러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미국 정부는 폭등하는 금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서 2020년 한 해에 8차례에 걸쳐서 금 선물 시장에 증거금을 인상하고 하반기 들어와서는 레버리지를 급격하게 축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시장에 증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시 증거금이 있습니다. 이를 위탁 증거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유지 증거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증거금을 자그마치 8차례나 올렸는데 먼저 위탁 증거금을 보겠습니다. 원래 연초에 1계약당 위탁증거금이 4,950불이었었는데 이게 연말에 가서는 12,650달러로 자그마치 연초 대비 155.5%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기 등급과 회원 등급의 차등을 뒀기 때문에 조사하는 시점이나 각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요 내용은 여기 적혀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번엔 유지증거금을 보겠습니다. 유지증거금도 위탁증거금과 마찬가지로 8차례 인상이 있었는데 연초 계약당 4,500달러에서 연말에는 11,500달러로 이것도 연초 대비 155.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사항은 이렇게 금 선물 시장의 증거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니까 하반기 들어서 금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3차례나 더 개입을 해서 증거금을 3차례 더 올렸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금시장에서 발을 빼고 이때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간은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이 동행했었는데 2020년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디커플링하기 시작합니다. 즉 금값은 떨어지는 데 반해서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게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레버리지조차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배였던 레버리지가 8월 달에 19배로 축소되고 또 9월 달에 이게 다시 15배로 축소됩니다. 이 레버리지가 축소된다는 거는 헤지펀드들한테는 이게 아주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헤지펀드는 사실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때 헤지펀드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금값의 급등은 달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값이 너무 심하게 오르면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의 금값 상승은 큰손들, 특히 세계 중앙은행들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금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지난 사례에서 보았듯이 금 가격이 온스당 2,100달러에 인접을 하면 미국 정부는 3차례나
그 금 가격을 금 선물 시장을 통해서 억누름으로서 되돌림 현상을 주었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런 일이 발생할지는 혹은 이번에는 온스당 2,100달러를 돌파할지는 관심 있게 보아주시면서 만약 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금시장에서 발을 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인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우선 증거금이 한 차례 정도는 오를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 증거금을 올림으로써 나중에 만기일에 현물 인도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 차례 이상 올라가면은 그거는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금 시장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레버리지가 축소되면 그때도 기관 투자자들이 발을 뺄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금시장에서 당분간 후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언제까지 지금처럼 금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현재 금시장은 현물 시장은 영국의 런던 시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물 시장이 금 가격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시다시피 선물 시장의 그 웹도덕 현상이 즉 꼬리가 몸체를 흔든다고 현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금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건 미국이 현재로서는 세계 최대의 금 보유 국가입니다. 미국은 현재 8,133톤의 금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거의 지난 4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실사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금을 지금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에 브릭스 국가들, 즉 중국, 러시아, 인도가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러시아에 대한 외환보유고 제재로 인해서 브릭스 국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이 외환보유고의 금 보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실물금을 사모으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수입량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러시아도 여기에 가세를 해서 러시아, 터키 등이 금을 많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심상치 않은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4대 금관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중국이 최대 금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한 금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량 인민은행 산하의 금거래소를 통해서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금의 흐름을 인민은행에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그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또한 세계 최대 금 생산국임에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이 두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원칙적으로 금 수출이 금지된 국가입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도 중국의 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상하이 금선물 시장의 시세가 미국 금선물 시장의 시세보다 약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금을 외국 시장에 팔 경우에는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팔아야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천적으로 금의 해외 유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2020년도 금 생산 순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금 소비 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금 소비 순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과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금 소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중앙은행이 외환보고에 금을 많이 담고 있지 않아도 국내에 금 보유량이 엄청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중국 외환보유고의 금 비중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외환보유고의 금 비중을 늘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금 보유고가 2,010톤이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39개월 만에 2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그래프에 보면 선진국일수록 외환보유고 중에 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74%, 이탈리아가 69%, 프랑스가 63% 이런 식으로 높은데 반해서 중국은 외환보유고 내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3.2%에 불과했고 최근에 여기에다 약간 늘려서 지금 한 2,010톤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비중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마켓워치는 중국이 발표하는 인민은행의 금보유 비중을 그대로 믿지 않고 실제로는 중국 정부 발표보다 금보유량이 2, 3배는 더 많이 인민은행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통계를 보면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일수록 외환보유고의 금 비중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과연 미국이 지금처럼 금값을 억누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시하고 봐야 되겠지만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지난해 브리스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의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는데 하나는 미국과 서구에 대항하기 위해서 브리스 경제동맹의 덩치를 키우자. 곧 즉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를 받아들여가지고 브릭스에 많은 나라를 가입하자라는 게 첫 번째 의제였고 두 번째 의제가 앞으로는 무역거래나 금융거래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달러 대신에 브릭스 통화를 개발해서 브릭스 국가들 간에는 그 통화를 쓰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러한 새로운 통화 발행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 기간 동안에는 중국의 위안화를 매개통화로서 삼자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위안화가 브릭스의 기축통화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한 달러 즉 피아트머니 신용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경우에는 과연 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숙고하면서 금 시장을 앞으로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